예, 이번 강의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도시계획 시설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마이크로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블록, 단지, 지구별로 세우는 상세한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정의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정된 범위라는 건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여기서 한정된 범위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소규모의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심도 있고 상세하게 계획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도시 기본 계획이 전체적인 구조를 정한다고 할 때 그 구조 내에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한 플래닝, 디자인에 해당하는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뿐 아니라 시설 정비, 토지 이용이라고 하면은 2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용도 지역 배치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설 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인 그 내부의 하나하나의 건물과 시설의 로케이션,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훨씬 더 마이크로한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종합적 계획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 가로, 오픈 스페이스, 주택 등등을 모두 다루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부에 상세하면서도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라는 한정된 범위, 이 지구라는 거는 이 영어로 치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 블록도 되고요, 또 프린시크트, 뭐 디스트릭트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셋 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 내부에서는 통행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이 외곽으로만 간선도로가 흘러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연속적인 이 생활권이 되는 요 하나의 블록, 프리섹트, 디스트릭트, 그 내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의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권역 정도를 보통 우리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한 단위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굉장히 큰 면적이 한 번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지구 단위다 라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사실은 상세한 차원의 도시계획은 없었고요. 도시기본계획만 있었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근데 행정구역이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방대합니까? 지방의 웬만한 시들도요, 서울시만큼 영역을 크게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한 계획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계획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의 단지별로, 구역별로 상세화하는 계획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알겠지만 1980년에 도시설계구역, 그 다음에 1991년에 상세계획, 자, 요런 등등이 있었지만 요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지정하면 그 지역만 적용되는 어떤 부분적인 차원의 상세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일반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도, 그러니까 전 지역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세 계획의 어떤 그런 법령을 마련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지역성,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는 기본적으로 건축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잖아요. 그것만을 지키게 놔둔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높이나 형태나 구조 등등에서 다 획일적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지역마다 새로움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각 지역마다 다른 계획이 있어야죠. 그 지역을 이해하는 상세한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획일성을 지향하고 좀 더 풍요롭고, 또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미적인 환경들, 기능적인 환경들,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구단위를 범위로 한다. 원래 취지는 이거였는데, 근데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 면적이 너무, 특별히 도시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만, 20만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 생활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큰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물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취지 자체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 되도록이면 하나의 보행권, 보행권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크게 봐도 길이가 한 1km를 넘는 건 불가능하죠. 800m 정도 이내에서 제한되는 범위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의 블록과 지구의 원래는 의미라는 것이죠. 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장소성을 살린다라는 개념과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견관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들, 건축물 규제에 대한 측면들. 자, 토지 이용적인 것은 2D적인 것들에 불과하죠. 근데 건축물 규제라는 건 3D고 또 그리고 개별 건물에 대한 디자인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다루는 그런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따르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각각 따로 디자인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속에 건물에 대한 3차원적인 형상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가이드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카툰들인데요. 아주 일반적이고 약간 피상적인 설명만을 하는 만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평면적인 토지이용 계획, 이게 도시계획이죠. 그리고 입체계획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개별적인 계획에 맡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해서 상세계획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설계지구제도, 상세계획구역제도 이렇게 떠돌다가 최근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좀 표류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게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니까 제가 볼 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일반인들이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법조문의 의미나 상세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항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법령과 시행령을 오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깨알같이 이해하는 건 지금 단계로는 이제 불가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의 큰 틀,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목적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정도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의 배경 및 특징들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제도로 양분되어 있었고, 자, 지금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제가 국토계획법 전체 연역을 설명할 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슷한 것들이 서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모순이 많았다. 결국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요. 2002년에 통합법인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선계획 후개발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계획에 해당하는 그런 계획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나라 국토, 도시의 모든 구역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계획 제도를 만들어야 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처음에는 1종 지구단위 계획과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도시랑 비도시를 나누는 게 좀 어색하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더니만 최근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1, 2종 구분을 없앴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읽어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또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외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결국은 1종이나 2종이란 말을 붙인 거랑 크게 다름없는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참고해야 되고 너무 상세한 규정들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을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큰 테두리 정도만 알아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2종 구분은 없앴다. 하지만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과 그리고 비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종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조금 대상들이 더 확장이 됐어요. 원래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진흥지구, 지구 중에서 있는 개발진흥지구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역 쪽에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비교적 명확했는데 비도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여기에는 계획관리 지역 외에도 일부의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 3대 지역이라고 그랬죠. 비도시 지역 3대 지역. 원래는 계획관리 지역에만 중점을 뒀는데 생산 보전관리 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비도시 지역의 개발을 좀 더 원활하게 한 측면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1종, 2종 시대와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절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 49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 오천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도시, 그리고 농산 오천은 이제 비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비도시. 도시나 비도시나 통합적으로 계획한다는 통합계획법의 취지가 이런 말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점을 두는 지역 내지 지구는 두 개입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지구 차원에선 개발진흥지구. 두 개가 도시 외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의 대상의 대표적인 거다. 특별히 계획관리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라고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를 나누고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을 세우는 한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규정들이 완화가 되면서 일부 생산관리, 나머지 용도 지역들이죠. 생산관리, 보전관리. 생산이면 농업생산, 보전이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것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도 한 50%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상당히 완화가 되었네요. 자, 그 말은 뭐냐? 계획관리 지역이 50%고요. 나머지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이 많게는 최대한으로는 50%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비도시 지역, 도시 외 지역에, 도시 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된다는 것들이 그게 규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 지역 외에서는 사실은 소규모 개발밖에 불가능하거든요. 큰 단지 형태의 개발은 사실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들은 도시 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발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계획관리 지역이 조금 개발에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 땅들이 복잡다단하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들어가야 개발이 원활한 경우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얘네들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책을 넣으면서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가능성을 굉장히 강화를 한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법 49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과정으로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요하게 결정하는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시설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강조해서 기억을 하셔야죠. 자, 누가 하느냐 뻔하죠. 시도지사가 하고요. 국토해양부 장관도 경우에 따라서 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정 대상은 뭐냐? 이거를 여러분 꼭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37조에 지정된이라고 있는데 37조라는 건 용도 지역 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용도 지구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지구들은 현재는 자, 굉장히 많이 단순화가 돼서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지구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지구자가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도시재개발법이 통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택초법, 주택법, 산업.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형태의 개발 사업이죠. 그렇죠. 용도지역 지구가 안 붙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죠.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지역이죠. 도시개발법은 도시 내에 있는 비어있는 땅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 내에 재개발하는 지역이죠. 택초법, 주택법은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 신시가지죠. 산업단지죠. 그리고 관광단지죠. 자, 이런 것 빼면 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형태의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영역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주로 국가 내지 지방에서 역점을 기울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또는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을 형성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또 지역 전반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해 놓고 특별히 어떤
이런 규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각 지역에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아마 이런 규정을 넣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방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PPT 몇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참고하면 되겠는데 복잡하게 다 하나하나 볼 건 없고요. 사실상 개발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일단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인데요. 자, 도시 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은요, 최근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지정하라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이 50%까지 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바로 요게 시행령 44조에 의한 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절반이 계획관리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생산, 보전이야.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잘 개발하려면 이렇게 네모난 땅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좋겠는데 계획관리 지역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럼 이런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관리, 보전관리도 이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포함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여기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요것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랑 보전관리 지역이 특정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게 바로 시행령 44조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또 이것도 상세하게 대통령령에서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뭐 등등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되어 있는데, 자, 뭐 얘기는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도시지역 외, 이게 말이 좀 헷갈리네. 도시지역 외가 법에 나온 표현입니다.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이란 말은 또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여건에 대해서 규정이 상세하고 복잡해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확대를 하는데 무자비하게 확대할 수는 없잖아요. 확대하는데 환경 훼손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위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한 어떤 조건들이 붙게 돼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 없죠. 이미 GIS, 적성평가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판정해 놨으니까 문제 없죠.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일단은 개발 적성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개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라고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심의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을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복잡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조문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어떤 요약적인 설명만을 읽어보시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직접적으로 한번 파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혼잡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행령 44조 내용을 다시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핵심입니다. 일단 이게 50%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자,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가능하고요. 생산관리는 농업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얘가 제일 보전 적성이 강한 땅이겠죠. 보전 적성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제일 낮은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보전관리 지역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빡세게 규정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보전관리 지역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토속 채취 완료 지역.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땅에서 이제 자갈이라든가 바위나 이런 것만 캐내고 땅을 다시 이렇게 묻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전관리 지역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그 안에 있는 돌을 캐내고 자갈을 캐내고 모래를 캐내다 보니까 이미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전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GIS를 돌려보니까는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실제 그 땅의 어떤 자연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자연환경성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개발에 포함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의를 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해보니까 그 땅은 보전관리 지역이긴 한데 개발에도 환경훼손 우려가 좀 적다라고 판단되는 땅.
뭐 그런 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20% 내지 10%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0%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만약 20%까지 포함을 시켰다라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50%, 생산관리 30%, 그 다음에 보전관리가 20% 정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0만 초 가면 그것들이 또 10% 이내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새롭게 개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보전관리 지역까지도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게 지구 단위 계획의 대상 구역이 상당히 좀 확장되었다는 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비도시 지역, 말하자면 도시 지역 외의 영역들이 너무 많은 개발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이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 개발지능지구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한 너댓 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주거개발지능지구랑 복합의 기능 중에 주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이나 아니면 주거 기능이 아닌 복합개발지능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말고도 또 생산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개발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낮은 데잖아요. 보전관리가 제일 낮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말고도 생산관리지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좀 더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곳이면은 그 용도 지역이 어떤 곳이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모두 지정될 수 있는데, 다만 주거 기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빡세게 관리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지정된 곳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원래는 개발지능지구면은 그냥 다 포함됐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차별을 두는 쪽으로 법규가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은 먼저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 자, 용도 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서 좀 빠진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좀 가져온 표인데 이 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범위 내에서입니다.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는 건 뭐냐? 변경한다는 것들이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항목 내에서 동일한 어떤 계열 내에서 변경되는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도 가능하다. 또 세분이란 건 뭐냐?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그 주거지역이 다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으로 세분되는 그런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주거지역 내에서 변화하는 거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라든가 용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들은 그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것들. 기반시설은 여러분들 집 빼놓고는 사실상 모든 것들이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는 데 대한 어떤 계획들.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토지라는 것들은 이제 개발하는 땅덩어리의 단위들이죠. 그래서 어떤 땅덩어리만큼을 개발 단위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도시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을 역시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3차원적이고 마이크로한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계획을 상당히 포함하면서, 건축계획을 포함한다는 건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직접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 건축물의 설계를 가이드해서 도시적인 경관적인 협조관계, 경관적으로 어울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도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 그 다음에 배치 형태, 색채 등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건축 설계에 가까운 내용 아닙니까? 자,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계되는 건축물에 미리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유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디자인을 가이드한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것들. 건축선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건물이 옆 건물과 동일한 선상에 맞추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제 건축선을 지정하죠. 그럼 옆 건물도 보면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이렇게 하나의 정해져 있는 건축선에 건물들이 전면이 딱 면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건축선을 지정함으로써 건물을 가지런히 놓는 것들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물의 파사드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건축선 지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계획 부분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토지 이용이란 부분들은 뭐 상당히 토지 이용이 자잘한 것 같이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건데,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개발 밀도라는 것 한마디로 뭡니까? 개발 밀도가 요 세 가지로 그냥 대표하는 얘기죠. 연면적이 높고 수용인구가 높으면 개발 밀도가 높은 거예요. 개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계획이 부합되게 계획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권능이 예전에 어떤 도시 설계 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의 용도 지역을 뭐 바꿔주거나 완전히 상향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 대신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부여함으로써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너스를 줄 수 있고, 또 그 보너스를 통해서 좀 더 건물들 간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울림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간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화라는 것은 영어로 보너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게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그동안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들을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좀 더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규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보너스를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어떤 경우에 그 건축주가, 그 토지 개발주가 공공의 일정 부분 공공의 어떤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의 부지고 하나의 건물이야. 원래는 한 3층 정도 지을 수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요 앞에 일부 부지를 갖다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네. 자,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자체에다가 이걸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협력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줬죠. 그럼 공공의 지구 단위 계획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좀 더 보너스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요 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종의 보너스가 되고 완화 적용된 부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큼 완화시켜 주느냐? 그게 좀 이렇게 수학식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별다른 수학식은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라는 건데, 원래 건폐율이 뭐 한 50%였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특별한 용도 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그러면 1 플러스 뭘 곱하라는 건데, 그러면 한마디로 1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50%만큼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한마디로 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내 땅이 100이에요. 100. 자, 그 중에 20만큼을 공공시설 부지로 내놨다. 그럼 요 시기에 넘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대지의 면적은 100입니다. 100.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20입니다. 20. 한마디로 100분의 20%죠. 0.2죠. 한마디로 1.2가 되는 거야. 알파가 0.2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나온 건폐율은 얼마가 됩니까? 5일은 5, 5일은 10 해가지고 결국 결과는 60%가 되겠죠. 60%.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짓는 건물을 원래 20%를 내놓은 거가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건물은 좀 더 커져, 규모가. 땅덩어리의 60%만큼을 설계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놓았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줬고, 하지만 자기로서는 손해인데 그 손해만큼을 사실은 건물의 건폐율에 더함으로써 다시 그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의 계획에 기여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윈윈 관계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완화 적용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왠지 뭐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여기다 보면 또 1.5가 곱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다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완화할 수 있는 높이하고 보니까 높이는 건폐율하고 계산되는 식이 똑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도 다 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내놓는 데 따른 그런 보너스도 있는데,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보너스죠. 여기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제공에 따른 보너스인데요. 건축법 4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의무를 따른다고 해서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의무 면적보다도 좀 더 자발적으로 내놓는 경우에 한한 거예요.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역시 용적률, 이 경우는 건폐율은 없네. 높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시행령 52조 3항의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좀 생략을 했고요. 어쨌든 건폐율이나 용도에 대한 제한들, 앞에 용도에 대한 제한들은 안 나왔죠. 용도,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들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지구 단위 계획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가 된다. 주차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 개발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건축주로서는 굉장히 큰 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나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보너스도 있다. 공동개발이라는 건 뭐냐? 땅들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걸 조만한 집들을 뭐 4개를 이렇게 연달아 벌집처럼 개발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큰 건물을 올리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공공의 미관의 입장에서는 도시 관리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이렇게 뭐 하필 개발, 맞벽 개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없겠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를 묶어서 공동 개발해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로서는 남의 땅하고 내 땅을 섞어서 같이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좀 자기들로서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겠죠. 귀찮은 대신에 그럼 용적률 보너스를 줄게. 그럼 계산해보면 이익이네 하고 역시 이 개발 계획 안에 찬성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완화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 불가능한 지역들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일단 개발 제한 구역,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로 뭐 많이 일컬어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내 공원 용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찌어찌 해서 무슨 이유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완화 보너스는 없는 줄 알아라 뭐 이런 거죠. 용도 지역 상향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는 경우, 용도 지역이 뭐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에서 상향됐다는 건 건폐율 용적률이 낮은 땅에서 높은 땅으로 변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죠.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화하지 않았는데 굳이 또 보너스를 주면 완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마디로 2가지는 뭡니까? 개발이 어려운 거를 풀어줬는데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지역 내입니다. 보너스가 무한히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 당초에 150%,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도 121.2니까 120%였죠. 뭐 이런 건 문제 없어. 오케이. 근데 보너스 이거저거를 다 더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거든요. 그 보너스를 다 더하다 보니까 뭐 180이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180이 됐다 그러면 그냥 150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최대한의 보너스가 150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허용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 2배가 되는 거죠. 보너스 이거저거 다 받아 챙겼더니만 230%가 되더라. 그러면은 너는 200으로만 친다. 제한을 한다는 거죠. 상한선을 두겠다는 얘기죠. 도시지역 외에서도 약간 규정이 달라졌는데 똑같네요. 그런데 도시지역 내외가 완화되는 최대한의 한도가 똑같아졌어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리고 7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에 대한 어떤 제한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개발진흥지구지에 지정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나 연립은 이거는 이제 난개발, 고밀개발의 주력이 되는 유형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허용을 막고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완화되는 범위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기억하기가 쉽게 됐어요. 도시지역 내건 외건 건폐율, 용적률 등이 보너스가 주어지는 그 범위는 둘 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48조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새 이제 이런 것들 수립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조를 보시면은 48조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요, 각 지자체별로 이 수립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역에 따라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 뭐 이런 취지에 맞게 아마 각 지자체별로 수립 기준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 국토계획법 그리고 시행령상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시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료라는 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속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법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그 효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3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만 3년만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효력이 상실된다. 무슨 얘기냐?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제로 사업화가 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3년 지난 다음 날에는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A라는 구역이 있는데 A라는 구역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어. 근데 3년 안에 뭔가 변화가 없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됐다. 그럼 3년 뒤에는 없는 걸로 한다라는 얘기죠.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번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이 취소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3년이 지나면 보통 효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또 편법들이 있어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새롭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낸다라든가,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또 보류를 한다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던, 그러면서 이 3년이란 기한을 정지시키는 그런 규정들을 막 이렇게 스스로 발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인데 뭐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곳들도 지방에 보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 3년이 되면은 칼같이 좀 자르고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규정 자체는 3년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의 건축 등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안 맞아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땅이 실제로는 거의 없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안 돼 있는 데는 진짜로 비도시 지역의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는 대규모의 개발이 필요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또 건축을 다 규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법규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짧게 요약을 한 것들인데 최근에 조금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도시지역 외 또는 비도시 지역,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관리 지역 외에도 이건 뭐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까지도 최대 50%까지 포함 가능하게 했다. 시행령 44조 아까 나왔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계획관리 지역이 한 50%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 지역이 아까 뭐 10%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40%. 여기 생산관리.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보전관리 지역이 환경훼손 위험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 거기는 개발해도 큰 문제 없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런 조합인 경우에도 비도시형 이런 조합인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상당히 완화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도시지역 외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조금 더 허용을 한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교육시설. 자연녹지는 원래 가장 용적률, 건폐율 규정이 센 곳이죠. 20-80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외울 때 건폐율, 용적률 20-80인데 자연녹지 지역 내에 교육시설,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30%까지, 이게 이제 30%가 되는 거죠.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최근에 조금 완화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그런데 완화된 내용들, 새롭게 달라진 내용들이 뭐 시험이라든가 또는 법규에 대한 최근의 어떤 관련된 여러 테스트들에서 많이 반영되겠죠. 예,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조금 더 법조문이 좀 상세하고 규정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약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기억해 둘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의미, 취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측면들 뭡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다는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완화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효력을 가지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이 완화가 됐는데 완화되는 경우 보전관리 지역은 얼마까지가 포함되느냐, 뭐 이런 정도들.
그런 정도가 최근에 이제 바뀐 내용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긴 내용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